학교 신문의 눈과 귀가 되어드립니다. 오늘의 캠퍼스, 오늘은 먼저 조대신문부터 살펴볼게요. 기억과 약속의 4월, 6년이 흐른 세월의 모습. 박지윤 기자가 쓴 기획 기사인데요. 세월호 6주기를 맞아서 목포를 찾았다고 합니다. 항만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다. 봄이라서 옷을 얇게 입고 출발했는데 혹시나 하며 가져온 두꺼운 자켓을 가방에서 꺼내 입어야만 했다. 추모객의 발길도 지난번과는 달리 뜸해 보였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노란 리본들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들 뿐이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녹슨 세월호. 이렇게 큰 배가 정말 세월호가 맞나? 하얀 바탕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세월이라는 글자를 보니 분명 그 세월호였다. 이어서 기자의 방문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목포 신항으로 가는 길에는 드문드문 들꽃이 피어 있었다. 차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작고 노란 들꽃들만은 뚜렷이 보였다. 약 0.3초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꽃들의 모습이 마치 노란 리본과 닮아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잊어도 되는 희생은 없다. 항만에 걸려있는 많은 현수막 중 하나의 내용이다. 사고 발생 후 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세월호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담겨 있다. 항만에서 들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소리 없는 고함이 잊히지 않는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그날의 진실에까지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바로 옆에 허수연 기자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 추천사, 4번의 계절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면 생각나는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계절이 바뀔 때마다 혜원이 문을 바라보며 툇마루에 앉아 음식을 먹는 장면이 떠오른다. 혜원을 떠난 엄마는 토마토를 먹다가 땅에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한다. 저렇게 놔둬도 내년이면 토마토가 열리더라. 혜원의 엄마는 혜원을 품어줄 자연의 힘을 믿고 있었다. 혜원은 그런 엄마를 농촌 생활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며 점점 자연과 함께 성숙해 갔다. 자연이 싹트는 봄에 어울리는 영화다. 햇빛과 바람,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봄, 모든 시작은 새싹이다. 시간이 흘러 성숙하면 비로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자, 계속해서 동아대 학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와 부산은 하나였다라는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며 민주화를 외쳤던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7일 정권 장악을 위한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막을 내린다. 이에 신군부는 언론 검열, 대학 휴교, 정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음 날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가 투입된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폭력이 자행되기 시작했다. 전남대생들이 계엄령에 반발하며 벌인 시위에서 시작된 진압이 점차 광주 시민 전체를 향한 폭력으로 양상이 변해갔다. 동시에 인간 사냥이라 불릴 만큼 계엄군의 폭력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심지어 총으로 시민을 학살하는 결과를 낳는다. 신군부는 일반 시민으로 형성된 시위대를 현실 불만 세력, 폭도, 불순분자로 음해 및 왜곡 보도하도록 언론에 지시하고 이를 검열했다. 타 지역 시민들은 광주의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지 인지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암암리에 전해진 소식이 부산에서도 속속 퍼지기 시작했고 기사는 그 당시의 기록들을 쫓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은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파급력이 강하다. 5.18 역시 그랬다. 전두환 정권 중반기는 재적생을 복학 조치하거나 대학 내에 사복경찰을 철수하는 등 유화 국면이 조성된다. 완화된 사회 분위기는 5.18의 진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계기가 됐고 이는 1987년 6월 항쟁 성공의 자양분이 된다. 차성환 위원은
5.18이 광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여러 도시에서도 5.18 운동이 있었는데 조명받지 못하며 잊히고 있는 현실이라며 부산 5.18 운동 같은 역사는 우리가 공유해야 할 거대한 자산이지만 이렇게 묻힌 채로 내버려 두면 참여자 개인만의 기억으로 흘러가 버릴 것이라고 조명의 필요성을 밝혔다. 더불어 그는 5.18 당시 외부와 단절된 채 국가에 의한 잔혹한 폭력을 경험한 광주 시민에게는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부산에서도 5.18의 비극을 알리고 함께 싸우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위안이 될 것이다. 광주와 부산의 연대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 전 조대신문에서는 광주의 4.19 혁명을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동아대학보에서는 부산의 5.18 항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외에 잊혀지고 있는 수많은 진실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두 신문 모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위기 속 인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인데요. 신우경 기자가 영화로 만들어진 책 눈먼 자들의 도시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는 감염되면 눈이 멀게 되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도시에 퍼지면서 시작된다. 정부는 감염자를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 영화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안과 의사의 아내가 격리시설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여준다. 영화의 원작인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출간 후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감염되면 실명에 이르는 바이러스를 주제로 시각의 부재 시 인간의 모습과 사회 붕괴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 평단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감염자들이 이성을 잃고 질서와 인간성을 상실하는 장면은 원작과 영화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 묘사는 원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원작의 경우 개개인의 심리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둬 해당 인물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영화에서는 인물 심리 묘사를 거의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사건만을 나열해 개연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아무래도 소설이라는 형식과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에서 오는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원작이 있는 영화의 경우 영화를 보고 나서 원작도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소설의 뒷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결국 바이러스는 사라진다. 인간의 노력으로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라졌다. 바이러스 등장 후 시력을 잃은 사회는 일반 사회와 달랐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행동했고 사회를 유지하던 법과 조직은 무너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사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원작에서 작가는 눈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했고 눈이 안 보인다고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시력이 있어도 욕망밖에 보지 않는 장님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끝마친다. 소설 속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실제 상황으로 나타났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책을 소개한 기자의 기획 의도가 마무리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작품 속 끔찍한 사건들은 모두 작가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우리 사회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를 되짚어보면 영화가 마냥 허구의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는다.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은 영화와 놀랍도록 비슷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사회에는 온갖 극단적 혐오 표현이 난무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줄을 이었고 사람들은 기본적 생필품을 사기 위해 발버둥 쳤으며 일부 물품은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화처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붕괴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영화 속 장면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현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지만
살면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또 한 번 직면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때 과연 우리는 인간으로 죽어야 할까? 동물로 살아가야 할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반려동물, 요즘엔 반려식물이라고 김성주 기자가 쓴 취재 기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중 29.8%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 1인 가구 비율인 15.5%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반려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식물은 현대인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고자 식물을 찾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지만 반려식물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과거에 집에서 종종 가꾸던 난이나 화분에 키우던 여러 식물 모두 반려식물에 해당한다. 반려식물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식물이 주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들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반려식물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식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중 44%가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답했다. 또한 43.8%가 반려식물이 일상 속 소소한 기쁨을 준다고 답했으며 38.4%가 반려식물을 기르면 힐링이 되는 느낌이다라고 응답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1인 가구가 반려식물을 키울 경우 우울감과 외로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려식물의 공기청정 기능도 사람들이 반려식물을 찾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식물은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을 걸러준다.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기정화식물 미세먼지 제거 실험에서 식물은 공기정화 효과를 입증했다. 이렇게 반려식물이 인기를 끌면서 장기간 외출로 돌볼 수 없는 식물을 대신 돌봐주는 반려식물 호텔, 아플 때 치료받는 반려식물 병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색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반려식물이 오늘날의 트렌드로 떠오르며 반려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이를 칭하는 다양한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식물이나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어를 뜻하는 플랜테리어,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란 의미의 케렌시아, 이끼로 실내를 꾸미는 모스 가드닝 등이 그 예다. 자, 이번에는 카이스트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반려식물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게요. 반려동물 발맞춰 나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의 윤아리영 기자가 쓴 기획 기사입니다.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오랜 시간을 거쳐 변화해 왔다. 인간은 수세기 전부터 유용성이 아닌 친밀함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길들였다. 최초의 애완동물인 개는 약 15,000년 전부터 사냥을 목적으로 길들였다. 사냥꾼은 파트너인 개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반려와 사냥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했다. 로마와 아스테카 제국에서는 야생에서 새를 잡아 길렀고 이집트인은 고양이를 숭배의 대상으로 곁에 두었다. 로마인들은 애완동물이 사후에도 주인을 따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죽으면 애완동물도 함께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동양권에서는 정원에 관상용 물고기를 풀어놓았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딩고와 왈라비를 애완동물로 길렀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제안됐다. 반려는 짝반, 짝여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느리지만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인간과 반려동물의 역사를 되짚고 있는 이 기사는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동물 행동학의 창시자 콘라트 로렌츠는 반려동물을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반려동물이 인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귀여운 얼굴로 진화했으며 우리는 이들을 우리의 욕망대로 의인화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신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학자들은 반려동물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몰두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1984년 도입한 생명의 가설은 인간과 동물이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끌린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은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유대감의 이유와 인간의 문학, 예술 등에서 동물이 큰 역할을 차지했던 까닭 또한 설명한다. 1994년 돈 드레넌 갈라가 주장한 사회적 지지 이론은 우리에게 사회적 접촉에 대한 욕구가 있기에 결혼, 교회, 사회단체 등의 사회활동이 만족감을 준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 간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반려동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과 문제의식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유기동물과 학대 문제 외에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잔혹한 행동은 혈통 유지를 목적으로 근친 교배를 하는 것이다. 근친 교배를 반복하게 되면 돌연변이의 발생률이 높아져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 간의 근친혼은 금지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품종 개량을 위한 근친 교배는 아직 자행 중이다. 찻잔에 들어갈 만큼 작은 티컵 강아지는 몇 세대에 걸친 근친 교배의 결과다. 자, 그리고 끝으로 기사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상품화, 타자화시키지 않고 감정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힘껏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말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사까지 함께 읽어봤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캠퍼스였습니다.